구하 서울, 뉴욕을 가르치다. 뉴욕타임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2023년 기준 구독자 수는 1,000만 명이 넘고 일일 방문자 수는 2억 명에 달하죠.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되는 건 저널리스트의 꿈입니다. 그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스콧. 그는 20년간 뉴욕타임스에서 도시 문화와 테크놀로지를 다뤄왔어요. 그의 칼럼은 날카로웠고 비판적이었죠. 특히 아시아 도시들에 대해선 가혹했습니다. 2024년 그가 쓴 칼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편의점은 청춘의 무덤 아시아 도시들의 병폐. 그는 24시간 편의점이 청년들을 노동으로 착취하고 도시를 삭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죠. 그 칼럼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사실을 쓸 뿐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신문사가 그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을 직접 취재하라는 거였어요. 과연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여기선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사람을 배려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스콧입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죠. 20년간 도시와 기술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제 칼럼은 비판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도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도시들은 제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도쿄의 과로 문화, 싱가포르의 감시 사회, 그리고 서울의 24시간 편의점. 제가 보기엔 모두 병폐였어요. 작년에 쓴 칼럼 편의점은 청춘의 무덤은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죠. 24시간 편의점은 청년들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한다. 그들은 밤새 일하며 미래를 팔아버린다. 이것이 아시아 자본주의의 민낯이다. 칼럼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공감했고 아시아에서는 반발이 있었죠. 특히 한국 네티즌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마이클 스콧은 한국을 모른다. 직접 와보지도 않고 뭘 안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알아.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서울 가. 서울이요? 왜요? 내가 쓴 칼럼 때문에 논란이 커졌어. 직접 가서 취재하고 와. 필요 없어요. 제가 쓴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든 아니든 현장을 봐야지. 일주일만 다녀와.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깨끗했고 효율적이었으며 모든 게 체계적이었죠. 겉모습은 그럴싸하네.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사람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거겠지.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강남의 한 편의점이었어요. 밤 10시쯤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은 밝았고 깨끗했어요. 손님도 꽤 있었죠. 계산대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네. 인터뷰요? 네. 저는 뉴욕타임스 기자예요.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욕타임스요? 와, 영광인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얼마나 일해요? 1년쯤 됐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고요? 밤새 일하는데? 직원은 웃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선택했어요. 낮에 대학 다니거든요. 대학이요? 네. 낮엔 수업 듣고 밤엔 일해요. 돈도 벌고 시간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 거라고.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는 게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죠. 사장님도 좋으시고 손님들도 친절해요.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수고 많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손님은 직원에게 음료수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먹어. 오늘 춥지? 고마워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장과 직원이 친구처럼 지내네. 편의점을 나와서 저는 다른 편의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홍대, 이태원, 명동. 여러 곳을 갔죠. 그리고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직원들은 밝았고 손님들은 친절했습니다. 편의점은 그저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었죠. 어느 편의점에서는 할머니가 도시락을 사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오늘 생일인데 뭐 사야 할까? 케이크 어때요? 여기 작은 케이크 있어요. 그래. 고마워, 얘야.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대학생들이 테이블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공부해도 돼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네. 편의점이 24시간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돈 내야 하지 않아요? 음료수 하나 사면 돼요. 그럼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편의점이 공부방 역할도 하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 편의점 사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사장님, 24시간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필요해요. 왜요? 밤에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요. 야근하는 사람, 공부하는 학생, 배고픈 어르신. 다들 편의점을 찾아와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관리. 저는 관리 안 해요. 가족처럼 대하죠. 가족이요? 네. 직원들도 제 가족이에요. 힘들면 쉬라고 하고, 아프면 병원 가라고 하죠. 저는 그 말에 뭉클했습니다. 가족. 사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편의점은 돈만 버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곳이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쓴 칼럼이 틀렸을까요? 편의점은 청춘의 무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편의점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곳이었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편의점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콧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자 김지훈입니다.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훈 씨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에는 약 5만 개의 편의점이 있어요. 그중 90%가 24시간 운영하죠. 그게 문제 아닌가요?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어요. 최저임금 준수, 야간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제한.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지켜지나요? 네. 정기 점검을 하고 위반하면 처벌해요. 저는 자료를 읽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그럼 편의점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작년 조사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어요. 70%요? 네. 물론 개선할 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한 대학생을 따라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낮에 수업 듣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이게 제 선택이에요. 선택이요? 네. 부모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 스스로 학비 벌어요. 그리고 편의점 일이 나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할머니, 아저씨, 학생들. 다들 이야기를 나눠줘요.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은 저한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에요. 삶의 일부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삶의 일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손님으로요. 도시락 하나를 샀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먹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야근 후 들른 직장인, 라면 먹는 학생, 우유 사는 아이. 모두가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직원은 한 명 한 명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 사람을 배려하지. 24시간 편의점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돕는 시스템이었죠. 밤늦게 배고픈 사람, 공부할 곳이 필요한 학생,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편의점은 필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서울이 뉴욕을 가르치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틀렸다.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을 착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해였다. 편의점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공간이었고 따뜻한 커뮤니티였다. 여기선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사람을 배려한다. 편의점 시스템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돕는다. 뉴욕은 배워야 한다. 기술과 효율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칼럼은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큰 화제가 됐죠.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마이클이 변했네. 역시 직접 가봐야 알지. 서울에 가보고 싶다. 한국 네티즌들도 반응했습니다. 마이클 스콧이 사과했네.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구나.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본 거야.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칼럼 대박이야.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감사합니다. 다음엔 뭐 쓸 거야?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요. 배달 시스템? 네. 한국은 배달 문화가 정말 발달했어요. 그것도 취재하고 싶어요. 좋아. 다시 가봐.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다시 가고 싶네.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배달 라이더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한 라이더를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네. 제가 배달한 음식을 받고 사람들이 웃어요. 그게 좋아요.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야.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일주일 전 만난 그 대학생 직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응. 너 기억하고 있었어. 칼럼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 마이클 씨 덕분에 한국이 알려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이미 훌륭했어. 나는 그걸 몰랐을 뿐이지. 학생은 웃으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고마워. 편의점을 나오면서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아. 그리고 따뜻해. 뉴욕도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차가워요. 서울은 달랐습니다. 잠들지 않지만 따뜻했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20년간 비판만 했지만 진짜 이해는 못했다. 하지만 서울이 가르쳐줬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선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사람을 배려한다. 이것이 서울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다.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죠. 한국의 키오스크, 배달 앱, 전자결제. 모든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 대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저 이번에 졸업해요.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이 제게 가게 하나 맡기신대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축하해. 넌 최고의 사장이 될 거야.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서울에 있어요. 그 따뜻한 편의점, 웃는 사람들, 그리고 배려의 기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울. 나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줘서.